또 하나 굉장히 미묘한 이슈 중에 하나가 TBS 교통방송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서울시장에 당선되신다면 뭐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경쟁 후보인 오세훈 현재 서울시장이죠. 서울시장은 뭐 지방선거를 이긴다는 그런 가정이겠지만, 그리고 서울시의회 구조 역시 달라진다는 가정이겠지만, TBS 교통방송의 성격을 아예 교육방송으로 바꿔보겠다 하는 얘기를 했어요. 일단 그 취지에 동의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 두 번째는 그 교통방송을 건드리겠다고 하는 그 저희에는, 그 기저에는 김어준이라는 어떤 형평성을 잃은, 현저하게 정치적 형평성을 잃은 사람에 대한 어떤 손보기 차원 아니냐, 그런 지적들이 있는데 그 두 개에 대한 답을 좀 주십시오. 일단 EBS를 비롯한 다른 교육방송이 있는데 굳이 TBS를 교육방송으로 바꾼다는 것은 저는 좀 다른 면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교통방송이 중요한 이 교통의 흐름에 아침에 출퇴근하는, 오후에 출퇴근하는 운전자한테 소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제 그게 시사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어서 그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저는 보수든 진보든 간에 항상 이 언론의 공정성과 균형성, 사실에 기초한 것은 당연히 강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어준 진행자가 정치적 형평성을 잃었다는 지적에는 동의하시나요? 글쎄, 그런 문제는 뭐 지금 거기만 그렇겠습니까? 지금 보수 언론이나 내기에 얼마나 형평성이 어긋나고 있습니까? 기울어진 운동장이 그나마 그렇다고 이야기하는 게 균형 있게 목소리를 밟으려고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그것은 언론 내부에 서로 상호 비판, 자정에 맡겨야 되는 것이지, 국가 권력이라는 게 지방 권력이 마찬가지로 언론에 개입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언론이든 예술이든 김대중 대통령이 말씀한 것처럼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 이 원칙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제학교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유엔 제호본부 관련된 연관 질문입니다. 최두익 국제학교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용산이나 어디가 됐건 그런 국제학교가 유치될 수 있겠죠. 만약에 제2의 본부가 생긴다면, 그 경우에 이제 뭐 어쨌든 뭐 교육의 기회, 그러니까 굳이 외국의 교육을 가지 않더라도 국내에서 비슷한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의 장이 열릴 수 있다는 원고를 제시하는데, 그 최두익 국제학교라는 게 사실은 좀 뜯어보니까 오늘 모 일간지에도 크게 기획 기사가 났는데, 원래 목적과 다르게 운영이 되고 있고요. 원래는 여기에 있는 외국인들의 교육 기회를 주자는 그런 취지였는데, 사실은 부유층, 일부 부유층이나 특권층 자제들의 어떤 교육을 하는 그런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동의하시나요? 일단은 국제학교는 원래 목적이 거기서 일하는 국제관계 직원들 자녀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도 어디 지방에 출장이나 어떤 직장을 이전하게 되면 가장 고민하는 게 우리 30, 40대 아빠들이나 엄마들은 자녀 교육 문제입니다. 교육기관에서 서울하고 이중 설립을 해야 됩니다. 외국에 파견될 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GCF 그 녹색 기후기금 유치하는데 독일의 본과 폴란드고 나미비아 이런 데가 치열한 경쟁을 했는데, 이 체딕 스쿨이 그 유치에 상당히 그런 가점 요인이 됐습니다. 이 직원들 왔을 때 자기 자녀들 어떻게 보낼 거냐. 그래서 근데 문제는 그 학교가 지금 LA에 있는 학교로 미국의 순위 20위 안에 들어가는 상당히 좋은 학교입니다. 근데 유치했을 때 그만큼 충분한 학생 수가 안 되니까, 외국인이 그 정도, 이 학교가 유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일부 내국인을 불가피하게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게 아마 지금 40%까지 일정 조건이 되는 내국인 자녀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목적은 외국인 자녀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유엔 본부를 유치해야 된다면 유엔 본부 유치하고 있는 특별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걸 만들어서 그와 관련된 그 자녀들을 교육하는 교육기관을 만들 때 일부는 내국인한테도 일정 조건이 되는 사람한테 기회를 부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것이 우리 서울에 있는 자녀들이 글로벌 수준으로 교육받는 데 기회가 될 것이고요. 서민들에게는 장학금 제도를 좀 많이 활용을 해서 기회도 늘려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전국 장애인 전장연이라고 하죠.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 연대의 교통권 보장 시위가 굉장히 뜨거운 시위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이고요.
송영길 후보 역시 거기 그 대표를 찾아가서 인사하는 그런 사진들 저도 봤는데요. 어떤 약속을 했는지 좀 궁금하고요. 일단은 해결을 해야 된다는 공감대는 누구나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뭐 또 예산의 문제고 그다음에 시간의 문제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우선순위가 어떤 것이 되어야 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현실적인 대안일 것 같은데 송 후보가 생각하시는 지금 현재 전장현 사태 어떤 해결의 구체적 방식 길지 않게 좀 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우리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들이 이동할 수 있는 특장처가 한 680여 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있는데 이것을 제가 매년 20%씩 제 임기 안에 2배로 이걸 늘리겠다 이런 지금 공약을 준비해서 발표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휠체어를 타지 않는 일반 발달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은 주로 이제 바우처를 이용해서 25% 택시 요금을 내면 75%는 시가 보존하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1,000원 택시로 만들어서 이 비휠체어 장애인들에 대한 교통 편의를 제공할 계획인데요. 이러한 재원 대책 마련도 같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조금 혹시 짧게 하나 질문 가능할까요? 네. 네, 하나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4.1제 공약도 꽤 저 같은 댓글로 언론이 근로자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근로자에게는 꽤 귀에 다가오는 공약이고요. 뭐 저희가 주 5일제 할 수 있겠냐 했을 때 상당히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지만 결국에는 잘 정착이 돼 있고요. 지금 아마 대부분 언론인도 주 5일제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관심이 뜨거운 이슈가 될 텐데요.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공공 분야에서 이제 시범 운영을 해보겠다는 말씀하신 게 맞죠? 맞나요? 그렇습니다. 예. 그 경우에 언뜻 든 생각은 이제 공공 분야에 계신 분들이 4일째 하게 되면 그 행정의 어떤 그 지금과 같은 질의 행정의 어떤 서비스 질이 보장이 되겠느냐. 갔는데 뭐 돌아서야 되고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굳이 공공 분야를 먼저 콕 집어서 만만해서 그런 건지 거기 탁 찍어서 이렇게 4일짜리 하겠다 하시는 거 무슨 이유가 있나요? 저 서울시장이 되면 뭐 민간 부문을 통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통제할 수 있는 공공기관부터 시범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때 재택근무를 해봤고 앞으로 이제 기가바이트 서울 시대를 만들고 제가 계획을 지금 세고 있는데 재택근무가 가능하다고 하고 교대로 함으로써 우리 일반 시민들이 공공기관을 이용한 불편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4+1로 재택근무 기간은 지금 같은 발전된 통신망 체계에서는 충분하게 그 작업의 그 질을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활용하면 서로 간에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고 특히 워킹맘이나 워킹 아빠 같은 경우는 그 아이를 보면서도 집에서 일할 수 있는 공간이 열리기 때문에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대신 우리 시민들이 공공방송 유지 안 되는 불편함이 없도록 교대를 통해 공공 서비스의 질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로써 한 1라운드 일단 질문하고 진행을 해봤습니다. 보통 이제 1라운드 끝나면 잠깐 이제 초청에 응하실 때 감사하는 기분으로 기분 좋은 질문을 잠깐 드리는데 뭐 시간이 넘어가서 한 개만 제가 드려볼까 합니다. 우리 송 후보자께서는 사실 시골이 고향인데 형제 4분과 그 큰조카 5분이 사법고시와 행정고시에 합격한 전제지방으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아버님이 워낙 다독을 하셔서 그런 게 유명하다고 말도 있고 실제로 또 송 후보자는 초선 의원 시절에 국제회의에 정책했다가 북한 대표가 자신보다 훨씬 영어를 잘하는데 충격을 받아서 열심히 영어 공부를 또 하셔서 상당히 능숙한 영어를 구사하시고 그 이후에도 중국어, 일본어를 방송통신대에서 공부하시고 또 지금 러시아까지 배우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집안에다 고시도 합격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이런 좀 비결이랄까요? 집안에 공부에 관한 이런 게 혹시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특별한 거고요. 저희 그 이신작칙이라는 것처럼 아이들은 아버지를 보고 따라 배운다는 것처럼 제가 생각하는 아버지의 모습은 항상 뭔가 책을 읽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기억이.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도 책을 좋아하게 됐고 제 아들도 저를 따라서 되게 책을 좋아해서 공부를 말하고 책을 많이 봅니다. 그게 큰 힘이 됐고요. 제 공부 슬로건은 뭐냐면 잘 모르겠으면 한 번 더 읽어보자 그랬습니다.
그 송후보가 워낙 체격이 좋습니다. 80이라고 네. 손발도 길고 그래서 사실 보면 그렇게 지적으로는 안 보이는데 정말 오늘 답변하신 거 들으니까 굉장히 조심하시고 정책에 대해서 이해도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일단 사실은 2차 질문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는데 각 그 패널별로 한 개 정도씩 꼭 했으면 이건 건너뛰기 어렵다는 질문을 하나씩 좀 해주시고 송후보자께서 2라운드에서 좀 질문을 짧게 답변을 좀 짧게 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플로에도 좋은 질문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소화를 했으면 합니다. 네. 그래서 2차 질문은 처음 순서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정진 시작해 주시죠. 2차 질문도 사실은 많이 준비했는데 어떤 질문을 할까 고민이 좀 있습니다. 그래도 많은 분들이 제일 관심 있어 하실 제목이 아무래도 정치인 송영길의 행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보님의 최종 목표가 사실 서울시장은 아닐 것이다 라는 그런 추론 관측들이 많은데요. 당선되면 당연히 이제 차기 대권 주자로 특서시게 되십니다. 서울시장을 과연 대선으로 가는 정치적 기림돌로 활용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시선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서울시장을 이제 당선된다면 처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8년을 목표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성과가 나올 수 있고요. 오히려 이 질문은 오세훈 시장님이 이번에 오면 4선이기 때문에 꼭 5선 한다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더 직접적인 질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5년 후에 가는 동안 대선 후보 안 나오시면 그때는 초청 안 하겠습니다. 자, 또 두 번째 해주시죠. 네. 예, 외국어에 능통하시고 저 러시아 문제에 정통한 전문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친분이 있다는데요. 어떤 계기고 좀 어느 정도 있는지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뭐 지금은 푸틴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서 말씀드리게 들었습니다만 러시아는 우리에게 중요한 나라이기 때문에 호불호를 넘어서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인천시장 때 그 러인 전쟁 때 침몰했던 마리아, 그 영어로는 바이킹이라는 말입니다. 마리아 강대 깃발을 인천시립 박물관에 있던 거를 제가 러시아에 양도 임대하는 걸 계기로 친해져서 그쪽에서 이제 저한테 러시아 국가 훈장도 주게 되고 여러 가지 제가 독립군 관련된 문서도 받아오고 상호교류를 해왔습니다. 그 인연으로 문재인 대통령 러시아 특사로 제가 가서 푸틴을 만나야겠고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 이 침략 전쟁 때문에 상당히 좀 저도 비판을 좀 하고 있는데 제가 제렌스키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통화를 할 수 있도록 제가 연결을 해줬습니다. 그 안드레이라고 지금 현역 우크라이나 국회의원이 제 동생인데 지금 또 와스옙으로 지금도 소통하고 있고 얼마 전에도 저를 만나고 갔습니다. 양쪽을 그래서 제가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됐으면 저 특사를 자임해서 그 제렌스키와 푸틴 사이에 어떤 절충안을 만들어 보려고 제가 기획을 했었는데 참 아쉬운 생각. 네. 그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사대강 사업을 하면서 그 시범 사업으로 경유 누나를 했습니다. 아라뱃길이라는 이름으로. 근데 그 서울시 쪽에서는 이 경유 누나와 한강을 연결할 수가 없다. 왜냐면 경유 누나 쪽에 수질이 운하지 않습니까? 강이 아니라 수질이 너무 나빠서 연결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심지어 이쪽에 있는 그 물을 수질 개선을 위해서 보내주기도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 서울시나 이 서울시 쪽의 환경단체들은 오히려 이거를 뭐 운하 이런 그 상강 분송 이런 걸로 이용할 것이 아니라 하류에 있는 신곡구를 없애서 과거에 우리가 한강에서 뭐 아시지 않습니까? 물놀이하고 여름에 피서가고 했던 백사장이 넓은 그런 자연 하천으로 바꿔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문제를 가지고 서울시 안에서 저 인천 쪽하고 서울시 쪽 의견이 굉장히 많이 토론이 됐고요. 근데 제가 사실 그 위원회에 있어서 아는데 그 당시에 이 인천 쪽에서 이 연결을 강하게 요구하신 그런 정치인 중에 한 분이 우리 송영길 후보십니다. 그래서 서울시장이 만약에 되신다면 이게 연결하실 겁니까? 아니면 그 환경단체에서 말하는 것처럼 자연하천으로 오히려 더 바꿔야 되는 겁니까? 한강은?
시장이 되면 지금까지 되었던 양쪽 의견을 잘 수렴해서 제가 많이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결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송 부장님. 네. 그 공급 확대 계획 네. 발표하시면서 41만 원을 네. 공급하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디 어떻게 공급하실 계획인지. 네, 발표를 쭉 했습니다만 마곡하면서 용산, 홍태천, 영구 임대따, 재건축, 1호선 역사 개발, 그다음에 저 내곡동 56만 평하고 구룡마을 15만 평에 대한 개발 계획을 발표했고요. 장기 미집행 공원과 만저 이런 걸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하나 재밌는 제 공약이 뭐냐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제 물류가 늘어나잖아요. 택배가. 택배 할수 있는 물류센터가 다 서울 도심에 없어서 외곽에 무너져가지고 쿠팡이든 대한통운이든 다 이게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걸려서 자 서울 시내 SH 공사가 된 영구 임대주택단지 노후 단지 한 50여 개를 그중에 한 20몇 개를 개발해서 그 지하 공간을 개발해 도심 물류센터를 만들어서 아주 단거리에 바로 물류가 되도록 만들고 거기에 살고 있는 우리 영구 임대주택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줘서 돈을 벌고 일자리가 생기는 아파트와 도시 물류를 해결하는 계획을 같이 발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김재현 패널이 못한 질문 중에 하나 제가 그냥 픽업을 하고 싶은데요. 사실 그 양력을 딱 보니까 그 서울시장이 되신다면 진짜 그 어느 때보다 외교안보적 식견이나 국제적 감각을 갖추신 그런 서울시장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뭐 서울이라는 도시가 전 세계에서 몇 번째 손가락에 안 드는 그런 좋은 도시인데 그 안보관에 대해서 그 왼쪽에 이제 태극기를 달고 나오셨는데 그 북한의 핵 보유에 대해서 조금 불안한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거든요. 이 기회를 들어서 그러니까 미국이 핵을 보유하고 있고 미국이 북한을 위협하고 핵으로 공격하려고 하는데 그 공격의 대상이 되는 북한이 핵을 갖지 말라고 어떻게 강요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게 제가 이해하는 송영길 후보의 생각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는 한 반면의 일부를 편집한 것이고 제 핵심 내용은 절대 핵 보유 북한을 용납할 수 없는데 북을 핵을 포기하게 만들려면 우리가 소위 북한에 대한 폭격을 통해 군사적으로 해결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평화통일 원칙이 우리 입장이고 또 전쟁이 나면 우리가 더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안보 위협을 해소를 해주고 보장을 해줘야 핵을 포기를 우리가 유도할 수 있다는 이 측면을 갖고 있습니다. 한 가지 간단한 아광파천이라는 얘기가 좀 사실은 귀에 좀 거슬리는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용산이라는 땅이 그 뭐 원나라, 청나라, 뭐 일본, 미국 이라는 외국 군대가 주둔했던 사실을 뭐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우리가 회복한다는 측면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대통령 집무실로 쓰면서 그동안 우리가 갖지 못했던 땅을 온전하게 우리가 가져간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그래서 우리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것을 LPP 그 계약을 통해서 평택으로 하기로 했는데 지금 10%밖에 반환이 안 돼 있어요. 그게 반환을 하면 앞으로 미군이 평택으로 가더라도 서울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일부 미군 부대가 남아 있습니다. 그게 3만 평 규모로 그걸 만들기로 돼 있어요. 거기 때까지 4년 동안 땅을 파헤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토양 오염 문제를 하나도 검사도 못할 상황에서 왜 역사 생태 문화공원으로 지금 반환받는 절차가 진행 중인데 대통령 집무실 갑자기 끼어들어가지고 모든 계획을 뒤틀리게 만드는 것이냐에 대한 지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외에도 뭐 지금 사실 서울시가 현안이 되어 있는 심야 택시 문제라든지 다양한 질문들이 있지만 미처 다 소화를 못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플로어에서 선배님들이 좋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사회자 패널로서 좀 부끄러운 또 날카로운 질문을 주셔서 소개를 좀 하고 답변을 좀 보여볼까 합니다. 금방 외교안보 공자가 나왔으니까 이 질문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내용을 그대로 읽겠습니다. 유엔의 제5본부 항공 유치를 내세웠는데 송 후보께서는 과거 주한 유엔 사령부가 족보 없는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주한 유엔사가 필요 없다는 얘기를 들리는데 지금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그 개념이 아니라 유엔 사령부가 현재 유엔 총회의 정확한 의견과 백업이 제대로 불확실하게 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유엔 사무총장도 그 발언을 통해 현재 유엔 현재 본부 자체가 이름은 남아있지만 법률적인 유엔 총회 의견이나 사무총장의 백업이나 이게 불완전한 면이 크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지금 송후보는 어쨌든 그 뭐 일약설도 나오는데 이재명 개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이재명 정치적으로 가깝다고 볼 수 있는데 당대표 당선이나 이번에 후보 선정에도 도움이 되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이재명 고문은 2021년 11월 6일 대선 후보 때 집은 공공재라고 발언했고 땅은 국민 모두의 것이라고 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일단 이재명 계란 말은 적절치가 않고 저는 누구 계보가 된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냥 송영길이고 이재명 후보는 저보다 정치적으로 한참 후배 아닙니까? 국회의원 한 번 안 해보신 처음 이제 국회에 들어오신 분 저는 5선 의원을 했고 정치로도 선배고 먼저 태어났고 나이로도 단지 저는 당대표로서 우리 당의 공식 대통령 후보가 되었는데 자기 계보가 아니다. 자기가 지지했던 후보가 아니라고 거기를 적극 돕지 않는 것은 올바른 당 인호의 자세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공식적으로 당대표로서 우리 당의 공식적인 대통령 후보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재나 이런 문제는 우리 사실 노태우 정부 때부터 토지 공개념이라는 게 도입된 거 아니겠습니까? 공공적 성격이 있는 거죠. 그러나 이것을 공공으로만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적으로 또 개발을 하고 본인이 하는 것이 그렇지 조화될 문제이지 이걸 공공재라 그러니까 다 사회주의적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는 없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우리 송 후보는 학부열이 진짜 한번 이재명 바로 알니까 배우고 또 책 열심히 읽고 사진까지 있었습니다. 대단히 유명한 자세를 보고 더 많은 토론을 했으면 좋겠지만 또 이 토론의 가장 큰 덕목 중에 하나가 시간을 응수하는 겁니다. 약간 지나긴 했지만 그래도 오늘 수고해 주신 송 후보와 전에 마무리 발언을 간단히 듣고 감사합니다. 광클럽 여러분께 그리고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제가 부족함이 많습니다. 저희 당도 부족했습니다. 여러 가지 내로남불 논란의 부동산 문제에 정말 실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부동산 문제 해결을 뛰어들었습니다. 저는 땅 한 편 갖지 않기 때문에 내로남불 시비에 걸릴 일이 없습니다. 우리 전체 서울 시민들이 누구나 집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서울 시민 만들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싸웠던 이 외교적 네트워크의 역량이 정말 우리 서울을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한번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한번 3선 시장했고 이건 또 4선을 할 분에게 맡기보다는 초선의 심정으로 정말 열정과 에너지를 가지고 한번 온몸을 바쳐 일해보고 싶은 저에게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서울이 새로운 발상으로 변화를 시켜보겠습니다. 똑같은 이야기 한강 르네상스 세계 tun풍섬이 아니라 유엔 본부 유치와 근본적으로 이 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한번 일해보게 도와주십시오. 저는 무슨 일인지 지금 맡으면 끝까지 뛰어서 성과를 내왔습니다. 인천시장 때도 부도위기의 인천을 글로벌 도시로 만들었다고 자부합니다. 당대표 맡았을 때 결정장애에 빠졌던 민주당이 그때 필요할 때 분명한 결정을 통해서 뭔가 이걸 매듭을 짓고 진전을 시켜봤다고 저는 자신합니다. 서울시장 기회를 주시면 분명한 결정과 판단을 통해서 서울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자신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간절히 서울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